이거 10,000원이에요. 이 팔찌 네가 만든 거니? 정말 예쁘구나. 미숙이 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밤마다 몰래 만들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요. 소율의 눈이 슬펐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 들어온 글자. 이 글자는 왜 새겨 넣은 거니? 미숙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팔찌에 있는 글자예요. 소율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팔찌의 글자는 숨겨진 비극적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게 될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시골 장터. 소율은 오래된 나무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팔찌들을 진열했습니다. 9살 소녀의 작은 손가락으로 만든 팔찌들이었지만 그 솜씨는 또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특히 작은 은색별 장식이 달린 팔찌들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소율은 몰래 학교 가방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오늘도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방과 후 피아노 학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시골 장터에서 팔찌를 팔고 있었죠. 엄마의 골수암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꼭 3개는 팔아야 해. 소율은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때 누군가 팔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시골 장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그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1그룹 명예회장 장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자란 고향 마을을 찾아온 참이었어요. 이 팔찌들 정말 예쁘구나. 직접 만든 거니? 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율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밤마다 조금씩 만들었어요. 10,000원이에요. 소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가격이었지만 엄마의 병원비가 더 필요했거든요.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팔찌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한 팔찌의 별 장식 뒷면에 새겨진 마이 리틀 스타라는 작은 문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26년 전 딸의 10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특별 제작 팔찌에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문구였어요. 그 팔찌는 교통사고 후 딸의 시신과 함께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문구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소율은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팔찌에 있는 글자예요. 저도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엄마가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누르며 감정을 진정시켰어요. 혹시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소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밀감이었어요. 한편 작은 시골 병원에서 수연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골수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항암 치료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소율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버텨왔습니다. 김수연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개월 안에 대형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수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형 병원의 치료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의지할 가족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소유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오래된 은색 팔찌를 만졌습니다. 마이 리틀 스타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팔찌는 보육원에 맡겨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그녀의 뿌리를 알려주는 단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소율이 팔찌를 팔기 위해 시골 장터에 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수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율이었어요. 엄마, 오늘 일찍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것은 소율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쳤던 일이었어요. 할머니라니? 누구신데? 팔찌를 사러 오신 분인데 엄마 팔찌랑 똑같은 걸 가지고 계셨어요. 엄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찌와 똑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니. 혹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일까요? 보육원 시절부터 늘 궁금했던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시골 장터에서 미숙은 소율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비서실장 정재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갑자기 낯선 집을 방문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26년간 가슴에 묻어둔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괜찮아요, 정재훈 씨. 이건 내 마음이 이끄는 곳이에요. 정재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율의 작은 손에 이끌려 미숙은 낡은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26년 전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한편에서는 정재훈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26년 만에 다시 엮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의 작은 시골집. 미숙은 소박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곧 만나게 될 사람이 정말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들어서는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26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기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딸이 많이 귀찮게 해드렸죠?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손님 앞에서도 담담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의 여성이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수연의 손목에 찬 오래된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이 리틀 스타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팔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미숙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당황스러웠어요. 낯선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소율이 부엌에서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아프지만 정말 강해요. 미숙은 소율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칠 후 수연은 미숙의 도움으로 서울의 최고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제1그룹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연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소율을 위해 이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숙의 호화로운 저택. 정재훈은 서재에서 미숙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재훈 씨, 김수연 씨와 소율이의 배경을 조용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보육원 기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재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재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미숙과 수연의 만남을 지켜보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제1그룹 본사. 부회장 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장미숙 회장님이 최근 시골에서 만난 여자와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모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경영권 승계를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세히 알아봐. 그 여자가 누군지, 왜 이모가 관심을 갖는지, 모든 것을. 한편 소율은 미숙의 저택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넓은 방, 수영장, 정원이 있는 집에서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소율의 관심은 물질적 풍요보다 미숙과 엄마의 미묘한 관계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 왜 엄마 팔찌를 보고 울었어요? 미숙은 소율의 솔직한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소율아, 할머니에게는 아주 소중한 딸이 있었단다. 26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딸. 그 아이에게 똑같은 팔찌를 선물했었어.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에 입을 약간 벌렸어요. 그럼 할머니 딸이랑 우리 엄마랑 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숙은 소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해. 정재훈은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자 원장은 70대의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정재훈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오랜만이네요. 정재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 있는 듯 했습니다. 김수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 잘 지냈나요? 김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 아이 참 힘들게 자랐어요. 항상 자신의 부모님을 그리워했죠. 팔찌만은 절대 벗지 않았어요. 정재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김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 아이를 찾으시는 거죠? 정재훈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숙의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미숙과의 만남,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팔찌를 보고 보인 감정적인 반응.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오셨어요. 소율의 밝은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숙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태였지만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제 딸이에요. 26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죠. 수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소율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소녀의 손목에는 수연이 가진 것과 똑같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수연 씨, 저는 당신이 제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수연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온 생애 동안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찾고 싶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수없이 많은 밤을 내 부모님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어떡하죠? 수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미숙은 수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신과 소율이는 이미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혼자였어요. 소유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사실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 종합병원 검사실. 수연은 가운을 입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간단한 구강 내 면봉 검사로 진행됩니다. 아프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미숙도 옆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미숙은 수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과 소율이는 이미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미숙의 따뜻한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매일 밤 부모님의 얼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랜 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일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이 검사가 필요한 거야. 병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재훈의 사무실. 그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26년 전 사고 관련 신문 기사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과 닮아 있었어요. 정재훈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가슴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솟구쳤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제1그룹 본사. 서진우는 금고를 열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서진우가 남긴 것이었어요. 그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편지의 내용에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6년 전 그의 아버지가 미숙의 남편과 딸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정재훈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수연이 정말 미숙의 딸이라면 그의 경영권 승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는 서둘러 정재훈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미숙의 저택. 소율은 미숙이 준비해준 미술도구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몰입한 표정으로 색연필을 움직이던 소율이 마지막 별을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그림 다 그렸어요. 미숙은 소율의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그림 속에는 세 여자가 손을 잡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숙, 수연, 그리고 소율이었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그림은 26년 전 자신이 딸과 함께 그렸던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같은 구도, 같은 별빛, 심지어 색감까지. 소율아,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린 거니?
소율은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우리 셋이 별빛 아래 서 있는 꿈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혈연의 끈이 이어주는 신비한 연결이라고 느꼈어요. 수연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습니다. 수연 씨, 소율이가 방금 그린 그림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율의 그림 실력은 항상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소율이가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미술에는 소질이 없는데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제 딸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정재훈은 서진우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서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재훈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진우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정재훈 씨, 26년 전 그 사고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정재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입안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고 말씀이신지요? 진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여기 적혀 있군요. 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일까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DNA 검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재훈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충성과 진실 사이에서 수연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26년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곧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목의 팔찌를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팔찌가 그녀를 인도한 것일까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 그녀는 그 운명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은 차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길, 그리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죗값을 치르는 길. 그의 머릿속에 26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어린 소녀의 눈동자. 그 순간 정재훈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이 미숙의 저택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서재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6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병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팔찌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소율은 옆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느끼는지 가끔씩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의사가 결과가 담긴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숙도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두 여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미숙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었어요. 미숙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9% 모녀관계였어요.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어요. 내 딸, 정말 내 딸이었구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까지.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숙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불타는 차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하나는 남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심하게 훼손되어 딸로 추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26년간 딸이 죽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벽이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소율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인가요? 소율의 순수한 질문에 미숙과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재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미숙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숙은 수연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눈빛을 보내고 정재훈을 따라 나갔습니다. 병원 정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정재훈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회장님, 제가 26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재훈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6년 전 그는 제1그룹 운전기사였고 서진호의 사주를 받아 미숙의 남편과 딸을 죽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후 어린 수연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녀를 구출해 보육원에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재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26년간의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연 양을 보는 순간 제가 한 일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살리고 서진호에게는 모두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그리고 내 딸을 26년 동안 나에게서 떼어놓았어. 정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어요. 한편 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재훈의 배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나면 그의 경영권도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서진우는 급히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병실에서 미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오랜 투병 생활과 갑작스러운 감정적 충격이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엄마, 소율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소율은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정재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어오다 의료진이 수연의 병실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병실로 향했지만 의료진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방금 찾은 딸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소율이 병실에서 나와 미숙에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작은 얼굴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정말 강해요.
제가 태어날 때도 혼자 다 이겨냈대요. 이번에도 괜찮을 거예요. 미숙은 소유를 꼭 안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강인함에 가슴이 저렸어요. 그녀는 소율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수술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골수암 환자의 갑작스러운 합병증에 긴장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수연의 입에서는 희미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소율아. 그 순간 병원 입구에 서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미숙과 정재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복도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미숙은 소유를 품에 안은 채 깜빡 잠이 들었어요. 12시간의 긴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연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정재훈은 병원 로비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담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26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미숙은 소유를 조심스레 의자에 눕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무사히 끝났습니다. 환자분의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미숙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치의는 수연이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며 상태가 안정되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처음 한 말은 소율이였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괜찮아. 소율이는 안전해.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미숙의 눈물이 수연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마음은 2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한편 서진우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정재훈의 증언과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제1그룹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지만 미숙의 강인한 리더십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녀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병실을 방문해 소율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26년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26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소율이를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정말 감사해. 소율은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 미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1그룹의 새로운 방향성을 발표했어요. 오늘 저는 별빛 희망 재단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재단은 골수암 환자와 그 가족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숙의 선언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율이 처음 미숙을 만났던 시골 장터에 별빛 공방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암 환자 가족의 아이들이 모여 팔찌를 만들고 판매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소율은 공방의 어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에게 팔찌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내 팔찌가 엄마와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의 팔찌도 특별한 마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율의 밝은 에너지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어요. 그녀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심리 상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치료비보다 소율이의 미래였어요.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거든요. 수연의 경험은 재단의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정재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연을 살린 정상 참작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미숙과 수연은 그를 교도소에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수연을 살려낸 선택에 감사하고 있어요. 재단 설립 1주년이 되는 날, 인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숙, 수연, 소율 세 세대의 여성이 함께 디자인한 특별 팔찌 별빛 인연이 공개되었어요. 세 개의 작은 별이 하나로 연결된 이 팔찌는 가족의 재결합과 치유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 작은 팔찌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수연의 감동적인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소율은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서서 자신이 직접 만든 특별한 팔찌 3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우리 셋을 위한 거예요. 소율이 만든 팔찌에는 각각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미숙의 것에는 마이스타, 수연의 것에는 아워스타, 그리고 소율 자신의 것에는 포에버스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여성은 시골 장터의 별빛 공방 옥상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손목에는 각자의 특별한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미숙은 딸과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26년이란 시간을 잃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강해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소율이라는 가장 밝은 별을 얻었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별빛 아래 퍼져나갔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팔찌가 이어준 인연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별빛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